자연스럽게 그 이슈와 쟁점 사항에 넘어가게 될 텐데 항만 노동이 이제 결국 이 안전상에 취약한 이유 또 항만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인데요. 우선 그 항만 안전사고에 발생되는 그 어떤 그 주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장하영 박사님께서 계속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유와 원인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과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 오늘 토론회가 누군가 또 누구 어느 기관 또는 어느 그 사이트를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묻거나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어떤 토론회가 아니고 오늘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 이 해양이라는 큰 어떤 산업의 어떻게 보면은 공동 발전을 위해서 오늘 논의하는 귀한 자리다라는 뜻으로 오늘 시청자분들 또 혹시 또 이 그를 보고 계시는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주 연구했던 항만이 아무래도 부산항이다 보니까 부산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부산항이 뭘 잘못되었다, 부산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부산항에 부족한 부분들은 바로 타 항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조금 넓게 이렇게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항만에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쉽게 생각하시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예, 이 기본은 오늘 이창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바로 안전의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 이 안전의식은 단순히 보기 좋은 구호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안전의식에 맞게 상황이 바뀌고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늘 우리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 즉 돈을 투입하고 또 안전하게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소홀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박 그리고 항만은 늘 변화됩니다. 즉 우리가 작업하는 이 공간이 육지에서 공장이라면 늘 고정되어 있고 고정된 위치에 장비들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만은 선박도 늘 바뀌고요. 바로 항만에 있는 장비들도 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또 다른 곳에서 다니고 있고 게다가 날씨와 환경이 늘 변화된다는 이런 어떤 독특한 상황이 결론적으로는 항만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장비, 사람, 화물이 늘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요. 첫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가 바로 노후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전국 항만의 제일 큰 어떤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항만을 비롯한 이 항만에 있는 장비들이 왜 문제냐? 바로 노후 연한이 없습니다. 즉 건설 장비는 한 20년 정도의 노후 연한이 있는 반면에 항만에 있는 장비들은 고가이고요. 물론 선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노후 연한이 없지만은 늘 교체를 하고 바꿔가고 있습니다만 이 노후 연한이 없다라는 것이 왜 문제냐면 잘 운영이 되고 또 항만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나는 항만들은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장비를 교체하고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항만, 즉 어떤 폐쇄를 앞두고 있거나 유휴 항만으로 이제 가기 전 단계에 있는 항만들은 결론적으로는 투자를 운영사가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항만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장비로 인한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기본이 부족하다 얘기해 주셨고 결국 그것은 안전 문화, 의식 부족에 대한 사항이었고요. 처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장비가 노후화되고 있는데 그런 노후화된 장비를 어떤 교체할 만한 어떤 규제가 없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벤트리 크레인에 대해서 이 장비 사용 연한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정확합니다. 간단한 사고의 예를 하나 든다면 설명 근원을 할게요. 바로 부산에 있는 북항에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찝는 바로 스프레더가 떨어졌습니다. 즉 스프레더에 걸려 있는 바로 그 와이어 로프가 끊어지면서 스프레더가 떨어졌거든요. 그 밑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바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물론 기본적인 유지보수 그리고 점검 지침들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 로프까지 이렇게 끊어질지는 잘 파악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것들이 사실이고요. 또 기타 일반
작업물을 처리하는 항만들도 바로 어떻게 보면 크레인을 가지고 그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 로프가 거의 끊어질 때까지 쓰는 경우들도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노연한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그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장비 그 자체에 대한 뭐 사용 연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딸리는 어떤 부속품에 대한 어떤 그런 내구성이라든지 사용 연한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그런 와이어 로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소모가 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연한을 설정해 놓거나 혹은 검사 기준이 있거나 이럴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제가 잠깐 말씀. 예, 그와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우리 장하용 박사님께서 말씀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항만시설 장비 관리 규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예. 아까 장 박사님께서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한 부분에서의 브라인드 섹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 같고요. 예. 거기는 당연히 시설 장비에 대한 자체 점검 시기, 정기 검사의 도래, 신청, 범위, 방법, 결과의 처리 등에 대한 다양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에 대한 익스파이어 데이트 같은 부분들이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맹점이 있다. 예. 그것이 잘못 오용되었을 때는 예. 사고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정도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사실상 이런 규정, 우리 제도라고 말하는 그런 법률이나 그 하위법령, 뭐 고시, 행정규칙 이런 곳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행성을 두고 하고는 있지만 그 연한을 설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그 어떤 그 부속품에 대한 연한은 그 생산자가 만들어냈을 때 어떤 연한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검사하고 또 그 사용하게끔 하는 뭐 허가를 해주는 뭐 이런 기관이나 이런 체제는 없는 건가요? 검사는 일반적으로 성급에서 하기도 하고요. 예. 또는 건설 장비 같은 경우는 그쪽 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주체가 별도로 두 개가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검사 주체는 어떤 그런 사용 연한이라든지 이런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고 뭐 허가를 해주고 이럴 것 같은데. 예, 안전공단에서도요 다 챙겨서 이제 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와이어로프 한 사례를 들었었는데요. 이제 현장에서 아까 제가 좀 다니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와이어로프가 없지 않습니다. 창고에는 다 운영사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또 작업자들이 위험을 느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와이어로프를 바꿔주세요 라고 합니다만 아까 제가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여러 징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 징후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의식, 즉 이거 안전이 더 중요하다. 돈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다. 또 시간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항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항만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예,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제도는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한 것으로 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항만 노동이 특별히 이렇게 안전상 취약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특히 이제 하역 항만 권역 내에서 이런 하역을 하시는 근로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항만 노동의 어떤 특성과 어떤 제도적 관점에서 우리 손노무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은 이 안전 의식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이제 처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비용 코스트를 들여서 이 안전 관리를 해라 이런 이제 취지에서 제정이 이루어진 건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사고에서 와이어 로프가 충분히 조금 노연한이 돼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나 과거 재해 사례를 통해서 그 재해 사고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충분히 재해 발생에 대해서 인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주체가
와이어로프를 교환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충분히 사고가 예견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미필적 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고 있는 고의에 해당이 되고 예. 책임 주체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책임 주체가 누구이냐 그리고 이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처벌이 받는다 우리 예. 회사가 처벌이 받는다라는 게 명확히 기준되어 있다면 이제 충분히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근로자 요청들을 받아들여서 좀 더 선진적인 안전의식을 가질 텐데 이런 부분이 없고 이제 회색 지대에서 부두운용사가 책임을 지겠지 또는 하역업체가 책임을 지겠지 또는 실제 작업을 지시하고 있는 항운노조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책임을 지겠지 이런 예. 이제 회색 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묶여 있어서 이게 오히려 그런 회색 지대 안에서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항만근로의 또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결국 아까 잠시 우리가 이야기했던 비상용 항만 근로자들을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노무사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closed shop. 예. 예, closed shop. 샵이 뭔가 닫혀 있다는 말 같은데, 예. 예, 무슨 의미인가요? 예. 닫혀 있다. 일단 뭐 샵이라는 의미는 이제 그 노동조합법에서 이제 표현하는 저희가 방법이고 예. 노동조합이 어떻게 이제 결속력을 가지느냐에 예.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샵 제도는 오픈샵 그리고 유니온샵 그리고 더 강력한 클로즈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 클로즈드 샵이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체계다라고 볼 수 있고 예. 먼저 이제 오픈샵의 경우에는 저희 대부분의 저희 나라에 있는 노동조합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 예.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전혀 구속을 받지 않고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든 가입하지 않든 이런 부분이 자유로운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니온샵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채용될 때에는 조합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지만 예. 실제 채용이 된 이후에는 일정 기간 안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 단체 협약이 맺어진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고 예. 가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할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그런 샵 제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항운노조가 그 채택하고 있는 클로즈드 샵은 오로지 이제 그 사용자는 조합원, 항운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만 고용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까지 해야 되는 제도로서 예. 조합원 자격의 보유가 근로관계의 체결과 그리고 존속을 결정짓는 그래서 노동조합이 가장 강력하게 단결권을 가질 수 있고 노동조합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근로자 채용권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픈샵, 유니온샵, 클로즈샵. 예. 그래서 이제 샵은 이제 결국 그 노동조합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일반적인 이런 그 산업 현장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픈샵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유니온 제도를 두고 이제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채용하게 되는 되는 이런 방식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항운 노조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이제 클로즈드 샵이다. 예, 맞습니다. 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노조에 가입된 사람이 아니면 이제 일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예,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아, 강력하네. 강력한 제도네요.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런 클로즈 샵, 그죠? 예. 이 노동조합원이 아니면 노무를 하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런 항만 하역 분야와 안전 분야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뭐 많은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예. 클로즈드 샵 자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또는 이제 단체 교섭력을 일으키는 제도이지만 이게 이제 채용 그 해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실제 그 항만에서 그 항만 근로자가 배치되는 현황을 보면 예. 사업주가 이제 업무 요청을 하게 되면 항운노조에서 그런 이제 배치실에서 그런 스케줄을 보고 예. 있는 항만 근로자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그리고 채용 그리고
조합에서 징계가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해고까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분까지 실질적인 사용자의 권한을 항운노조가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예. 사용자성에 대해서 문제가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예. 법원 판결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여러 판결에서는 항운노조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다 또는 최근 또 판례에서는 퇴직금 사건에서는 이제 퇴직금을 지급할 주체는 아니다. 예. 그리고 뭐 사회보험료를 반환할 주체는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모호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그 항운노조가 실제 사용자이냐에 대한 문제가 항상 쟁점이 되고 있고 저희가 또 주목하는 부분은 그런 사용자성의 문제가 안전관리 주체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주체도 될 수 있느냐, 예. 처벌 또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이제 발전한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유,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조합원의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네요, 회사. 그죠? 회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샵이고, 그죠? 예. 예, 조합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조합원들이 근로자를 하고 있고, 어떤 판례에서는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고, 어떤 판례에는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풀어가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결국 그게 풀려야, 사용자성의 인정 여부가 풀려야 그 안전상의 책임 관계가 결국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그 우리 해외 사례를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국제적인 논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해외 사례에 대해서 우리 장하영 박사님께서 잠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해외에서도 당연히 항만에 안전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에서도 여러 노력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해운, 즉 외항의 상선에 적용되는 그런 여러 법과는 달리 이 항만은 그 자국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바로 우리 오늘 이곳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대부분의 어떤 법정 교육이라고 하죠. 즉 여러 법에서 정해진 것들 그리고 해외에서 정해진 그 법들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교육들이 일어나고 한다면 항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이 근래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래에 이제 항만 그 안전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지고 그 전에 조금 이런 어떤 시도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런 교육 체계들이 없었는데 해외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우리 국제노동기구라고 하는 ILO에서요, 바로 항만 인력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포트 워커스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PDP 과정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PDP 과정은 1차 단계에서는 바로 컨테이너, 터미널에 해당이 되는 여러 안전 작업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고요. 2차에는 저도 이제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바로 이제 일반 터미널, 그리고 뭐 철광석, 그 다음에 석탄과 같은 어떤 위험 화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지만 문제는 이 만들어진 여러 환경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만이 각각이 다 다릅니다. 즉 해외에서는 대부분 또 수출 항만들이 많고요. 우리나라는 또 대부분 또 수입 항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어떤 차이들 그리고 어떤 환경들이 충분히 반영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은 한계가 있고 또 비록 이렇게 만들어진 또 프로그램이 법정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또 활성화되지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 장 박사님께서 그 국제노동기구에 그죠? 예, 항만 인력 개발 프로그램, 포트 워크포스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맞나요? 예. 예. 그런 과정이 있다. 저도 그 책을 얼핏 본 것 같습니다. 그 매뉴얼을. 근데 굉장히 그 방대한 분량의 그 프로그램이던데 그걸 좀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좀 적용해서 쓰면 안 되나요? 그 번역서가 있습니다. 예. 예, 번역서 작업을 그 항만연수원에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 교육을 받을 때 시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임금은 과연 또 누가 챙겨줄 거냐는 거죠. 그런 어떤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생성이 되거나 또 운영이 되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법정 교육 이야기를 해주셨군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그 프로그램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재들은 풍부하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런 근로자분들이 이제 가서 교육도 받고 교육 비용도 내고 또 임금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해외 사례 이창희 교수님께서 다른 해외 사례 또 한번 말씀해 간단히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서부 항만에서 PMA라고 하는 노동조합은 Pacific Coast Marine Safety Code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항만 내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화물 장비에 대한 안전 관리 수칙, 교통 확보, 조명 등에 대한 아주 세부 사항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1 사태 이후 이러한 안전에 대한 사항들이 ISPS까지 합치면서 안전 보안까지도 확대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또한 아까 장하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달리 미국에서는 조금 독특한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PMA 중심으로 해서 화물의 종류, 시간, 장소, 특징, 장비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달리 적용하는 표준계약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즉 노무를 공급하는 쪽에서 다양한 표준을 가져다 놓고 나의 조합원들이 어떤 종류의 화물을 이번에 투입되었는가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역시 조금 더 오랫동안 항만에 대한 작업을 해왔고 그로 인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도출된 또 새로운 총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이와 유사하게 뭐 영국, 네덜란드도 이런 것들은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컨테이너 선박이 영국에 오랫동안 기항을 하다가 네덜란드로 변화된 핵심적인 이유는 영국 항만에서의 노동조합의 파업과 그리고 관련된 표준화가 안 되었다는 것이고 그 틈을 타서 네덜란드 로텔담 항이 영국의 펠락스토 항에서 갖고 있던 모든 주도권을 가져간 내용을 보면 바로 영국과 네덜란드 간의 노동조합의 강성과 약성 그리고 얼마나 유연한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네덜란드 역시는 노동조합의 이런 안전을 중요하긴 하지만 노동의 공급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유연한 제도를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일 것 같고요. 예. 또한 독일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또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독일은 과거 1950년도부터 항만 노동자에 대한 법률을 특별 사용자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졌고요. 1980년도에는 브레멘 하반항에서 노동자 풀을 만들어서 항만별로 노동자의 선종별로 적합하게 인력을 공급하는 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2021년 만들어진 항만안전특별법이 아주 매우 뒤늦고 하지만 이쪽에서는 벌써 자기들이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벌써 항만 노동자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항만안전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인 측면에서는 역시 독일이 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선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항만 노동 재해 방지 규정들을 노동 단체에서 실제로 하나하나의 이런 지침책으로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특유의 세밀함이 하나하나의 장비에 대한 운영, 절차, 안전관리에까지도 묻어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고요. 그를 현재 저도 한번 항만 화물 운송 사업에 대한 노동재해 방지 규정을 일본은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것을 제가 해석도 해서 책도 내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부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종합적인 해외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적인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여세를 몰아서 이창희 교수님이 아주 지금 해외 사례들을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미국 출장을 갔을 때 재밌는 사례들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어떤 그 농구 코트장 같은 큰 어떤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오늘 하루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가 우리 농구 코트의 전광판에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그 자격 기준을 받은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항만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만에서 일할 수 있는 작업의 어떤 수준들이 딱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빠와 아들이 같이 손을 잡고 그 항만에 일을 하기 위해서 가서 그 전광판에서 보고 그 전광판에 자기에게 맞는 직급의 또 수준의 일들을 선택을 해서 일을 하고 또 돌아와서 그곳에서 어떤 증을 보여주면 다시금 이렇게 돈을 받는 이런 어떤 체계들도 이제 미국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어떤 아까 크로즈샵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해외 사례들도 우리가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이창희 교수님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의 또 핵심은 바로 이러한 오픈되어 있는 어떤 노사관계 그리고 명확한 어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해외에서는 좀 더 많지 않는가. 홍대에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아무래도 주 단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뭐 주별로 조금씩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미국 서부에 PMA, 그죠? Pacific Coast Marine Safety Code 이런 제도 하에서 작업의 특성에 따른 어떤 그런 근로계약 체계를 또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특별히 이제 그 영국과 노르웨이의 좀 영국과 네덜란드의 유연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항만 노동자의 특별 사용자 설립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걸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 사용자가 그 영어적 표현으로 이제 스페셜 임플로이어, 결국 그 사용자성에 대한 인정이네요. 아까 우리 그 노무사님이 말했던 거에 거의 희초적이, 당연히 우리나라 역시도 독일법, 대륙법계를 따라오기도 했고 일본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혼합되어 있지만 특히 여기 이런 내용들이 아주 경직되게 담겨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독일 자체에 있어서 그만큼 독일은 개별 개인 하나하나를 존중하는 문화들이 1950년도에서부터 벌써 만들어져 있고, 그때부터 항만 내에서의 위험 작업을 하는 만큼 그들에게 아주 독특한 배타적인 권리를 주어지고 그들의 안전을 그만큼 담보하라는 것이 역치로서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법의 규정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클로즈드 샵이지만 그 어떤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뭐 근로도 제공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안전상의 문제도 책임을 져라. 그런 측면으로 얼핏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그런 이런 유니온성, 클로즈에 대한 그 카르텔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사용자성에 대해서 이제 회피하고 싶은 뭐 이런 측면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이제 항공노조가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직업안전법에 의해서 이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직업안전법에 의해서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유료 그 영리 목적을 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항공노조의 모든 재원이 근로자의 그 월급에서 공제되는 조합비만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 그 공제되는 조합비로 또 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한다는 거는 실제 항만 근로자의 안전 관리는 사용자의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보호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공제한 조합비에서 본인의 안전 관리 비용이 나온다는 거는 또 그런 이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이제 항공노조의 안전 관리를 모두 맡긴다는 거는 또 이제 그 노동조합이 취합상 맞지 않다.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실제 우리가 처리하는 화물에 교육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비를 가진 재원을 가지고 부산과 인천에 이제 항만연수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교육이 이제 실시가 되고요. 물론 그 교육이 안전교육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기술교육
이제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근래에는 이슈가 이제 안전이다 보니까 안전 교육도 이제 많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시다시피 그 비용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또 그 안전을 잡아가는데 한계가 있고 또 그 비용은 아무래도 항운 노조 중심의 어떤 교육밖에는 수행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한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곳에 오는 토론자분들 다 아시다시피 항만에는 그 항운 노조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많은 어떤 그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까지는 잡아가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라고 조금 제가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합비에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군요. 조합비가 아니고 화물, 그러니까 우리가 터미널에서 처리하는 화물 중에 그 하용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용 요율 중에 교육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교육비는 이제 주로 이 항만하역 근로자분들의 교육에 사용이 되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그 금액을 모아서 바로 그 물류협회에서 이제 그것을 모으게 되고요. 그 모은 것들을 가지고 바로 부산과 인천에 있는 항만연수원이 이제 운영에 재원이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저 항만 권역 내에 있는 여러 종사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항만하역 근로자분들도 계시지만 그 뭐 이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기사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분들도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안 쓰여지나요? 그곳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요. 예.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검수, 검량, 감정부터 시작을 해서 줄잡이, 기타 뭐 컨테이너 수리업부터 시작을 해서 또 유류 공급업도 이제 항만 산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만 연관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 항만 연관 산업에 대한 분들에 대한 교육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물론 그 항만 안전특별법에서 조금 그 시수를 좀 잡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는지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작년에 제정된 법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하역에 대한 그 교육비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안전을 잡아가기도 힘들고 또 아까 노무 관계가 또 이 항만 내에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비용 문제 그리고 그 기간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의 어떤 임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바로 어떤 영세한 그런 어떤 그 근로자 종사자들은 당연히 안전에는 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항만은 특별법에 보면 항만 운송 종사자와 참여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운송 종사자의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장하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서비스 엔지니어부터 그런 트레일러 기사님들까지 도급 용역 위탁 형태로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교육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또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교육 시간을 얼마나 짧게 임팩트 있게 할지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항만연수원에서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제도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렇죠. 시행이 2022년 8월 4일 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된 제도네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뭘 또 말씀드려야 하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직군들이 다 업무량과 또 화물에 따라서 그 작업의 양이 다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 강의실에 앉아서 교육을 듣는 것만으로는 바로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에는 바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해외 사례에서는 그런 주요한 화물들 중심으로 지금 우리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잘 꾸며져 있는 것처럼 바로 직접적으로 근로자가 와서 작업을 하고 안전교육을 직접 불을 꺼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체계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체계들이 마련되지 있지 않는 것도 지금 국내의 상황입니다. 그런 교육 시스템도 실제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거의 다 다룬 것 같은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항만 권역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그 안전 문제 이런 것들도 결국 안전 문화, 안전 의식 이 함량이 필요하다. 또 교육도 역시
많은 분야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혹시 이러한 이런 관점에서 혹시 정부에 바라는 점, 예, 편안하게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좀 해주시죠.